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MBC는 그동안 언론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새로운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은 언론 적폐를 청산하고 공영방송 시스템을 복구해서 우리 공동체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시청자들께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시청자들의 높아진 의식 수준에 눈을 맞추고 괄목할 만한 뉴미디어의 발전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저희 시사톡톡이 넉 달 만에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사톡톡은 계층 간 불평등,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담론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당초 목적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 공영방송이 앞으로 어떻게 변신해야 하는지, 주된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박대용 뉴스타파 뉴미디어 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성진 대구 MBC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지역 공영방송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서 활동하시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또 현실 참여학자들, 또 현장에서 발로 뛰는 언론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그분들의 눈에 비친 이 지역 공영방송의 모습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상국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종합했는데요. 보시죠. 지역 공영방송은 지역 공동체 주민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방송을 통해서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들으며 자신들의 의견을 방송에 전달했습니다. 모두가 알아야 할 일이 생기면 제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은 더 이상 지역 공영방송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지역 공영방송은 주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뉴스데스크를 보다 보면 뒤쪽에 이렇게 지역방송 뉴스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접했던 건데, 물론 뭐 최근에 저런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어떤 신뢰도가 아무래도 저한테도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널이 바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인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민들이 지역 공영방송을 멀리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공영방송이 공동체가 지향하는 공공성의 가치를 무시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권력의 감시자라는 의무와 역할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과거 5년 내지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과연 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사유화되지 않고 그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일단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5년, 10년간에 보면 방송사 내부에서의 갈등들도 있었고 파업이나 해고들 이게 전부 다 국민적인 뇌리에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그 방송이 지향하는 시대 정신과 가치가 있었다면 과연 그러한 내분과 갈등으로 이제 하세월을 소비했겠느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죠.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잃은 지역 공영방송은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중요한 관심사였고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였던 이 사드 문제와 그리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담아내고 전달하는데 MBC가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되지 않았냐. 이거는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함에도 계속 이대로 유지시키는 MBC의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지라고 하는 스스로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MBC 보도국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구조적인 문제였던
것 같고요. 4대강 문제나 사드 같은 문제는 정말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였고 저희 지역민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는데 언론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공정성이나 그다음에 뭐 비판 의식 그리고 지역 여론을 환기시키는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원이나 이런 문제도 대단히 심각했고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다뤄졌냐, 제대로 집중 조명되었냐 아니라는 거죠. 뭐 저희가 했던 대구행 사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금복도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 언론 다 외면했습니다. 신문부터 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역 향토 기업이 언론에 거대 광고주의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뭐 그 전부터 실감했지만 한 10여 년 전부터는 더 심각해졌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공정성을 상실했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존재감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려는 노력이 부족한 지역 공영방송의 태도에 지역 주민들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방송을 보고 안물안궁이라는 말을 신조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말입니까? 방송에 대해서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철저하게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권력의 그 도구로 전락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지역 방송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역 방송은 지역에 정말 뿌리를 내려야 되는 방송이거든요. 시민들의 신뢰가 더욱더 필요한 그런 방송인데 이런 권력과 또 자본과 또 시장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비판하고 해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좀 반성하고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지금 시대적 과제로 안고 있는 적폐청산, 그중에 언론 적폐청산의 가장 중요한 하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지역 공영방송.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지역의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사톡톡 서상국입니다. 네,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은 이 공정 보도 부문에 대한 비판 그리고 소통 부재에 대한 비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비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4대강 문제라든가 그리고 사드 지역 배치 문제 그리고 친박, 지역을 연고로 한 친박들의 몰락 등 이런 전국적인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경제 교류 문제 그리고 대북 문제, 동북아 뭐 정치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다루었는가 하는 이 비판이 내부에서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같은 이슈들 그동안의 지역 공영방송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그렇죠? 도성진 기자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 VCR에 언급된 내용 중에서 제 가슴에 상당히 아프게 가슴에 박힌 문구가 있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이제 지역 공영방송과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너무도 아프고 또 저 자신을 반성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보도국에 걸려오는 제보 전화만 보더라도 제가 입사했던 14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제보 전화가 오지 않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만큼 실망이 크지다는 점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오늘 방송에 임했고요. 지난 우리의 몇 년을 되돌아보면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자주 꺼내보는 방송법 조항이 있습니다. 방송법 6조 공익성과 공정성 관련된 조항의 5조를 보면요. 5항을 보면요.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 추구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익 실현에 좀 더 충실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네. 그런 조항에 비춰봤을 때 과연 MBC가 대구 MBC가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그런 굵직한 이슈들 4대강이나 사드 같은 그런 굵직한 이슈들에 있어가지고 피해받는 소수들의 목소리를 과연 공영방송의 책무에 맞게 실행했냐를 봤을 때 법을 위반하지 않았냐라고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지역 언론
특히 이제 지역 언론 얘기니까요. 네. 지역 언론의 이제 불공정한 보도의 대표적인 사례를 꼽는다면은 이제 아마 80년 8.15 광주 지역 언론들 사례가 네. 아니겠습니까? 그때 네. 이제 군인들이 네. 그 세금을 내는 국민을 향해서 발포하는 상황에 침묵을 했었고요.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고 침묵한 언론들은 이제 광주 MBC, KBS 이런 곳이 이제 성난 시민들에 의해서 이제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호 때도 보면요, 지역 방송인 이제 목포 MBC는 이제 진실을 알리려고 했었죠. 그러나 본사인 서울 MBC에 의해서 진실이 이제 은폐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불공정 보도의 대가가 결국에 이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주제가 굉장히 사실은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주제에 이제 많은 반성과 이런 점검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지만 여기에는 이제 지역 공영 방송이라는 이제 세 가지 포인트가 한꺼번에 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역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그 문제점, 공영 방송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점, 네. 그다음에 방송이라는 것이 지금 뉴미디어가 등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문제가 지역 공영 방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지역 공영 방송이 주제니까요. 지역 공영 방송인 MBC, 그다음에 KBS에 또는 혹은 뭐 모든 방송 일반이 지니는 모든 문제점들은 네. 공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겠지만 특히나 오늘 점검해봐야 되는 지역 공영 방송의 문제는 단순히 이 방송이 권위적인 어떤 정권 하에서 단순히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굴종의 길을 걸었다는 것에 대한 단순한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보다는 네.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에 네. 대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소통 부재 여기에 대한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박 팀장님, 네네. 그 이제 뉴스타파라는 매체는 네.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탐사 보도를 위주로 하는 매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 외부에서 보면은 뉴스타파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고 네네. 또 이제 그 시청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뉴스타파의 구성원으로서 볼 때 이 지상파, 최근 지상파 또 이 공영방송들의 모습들 어떻게 보세요? 소통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상호적인 어떤 문제고요. 네.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건데 결국 어느 한쪽이 먼저 다가가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경험했던 일인데 뭐 뉴스타파 이전의 일입니다만은 네. 뉴스타파를 만들게 된 하나의 또 동기도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11년에 네. 구미에서 수돗물이 단수된 일이 있었습니다. 네. 5일간 단수됐는데 이런 발달된 문명 사회에서 5일간이나 수돗물이 단수될 수 있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네. 있다가 시민들이 이제 그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트위터에서 지인들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직접 물을 그러면 구미 시민들한테 전달해 주는 걸 어떻겠느냐. 네. 그래서 직접 시민들한테 배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뭐 500통 정도요 사서 이제 배달을 직접 제가 구미 지역을 가서 네. 당시 춘천 MBC에 있었으면서도 네. 가서 이제 했었는데 당시 이제 그때 제 기억에 화장실에 그 물 내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제일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게 한 번 물 내릴 때마다 2리터짜리 생수가 4통이 필요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편한데 그 당시에 이제 구미시가 가구당 생수 1통씩을 이제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12통씩을 나눠드렸습니다. 구미 시민들에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구미시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만 뭐 생수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파트 공터에 이제 쌓아놓고 생수를 가져가라거나 사실은 그 물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집에서 나오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신생아를 둔 엄마들 이런 분들이 실제로 불편한데 그런 것들은 현장에 가서만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뭐 제가 다니면서 느낀 거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다가가야지 이게 이분들이 어떤 일인지 알 수가 있다. 뭐 포항에서 지진이 났는데 포항 지진파만 분석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15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현재 며칠째 멈춰져 있는 상태가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지역 언론이 실제로 먼저 다가가서 보여줄 때 그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소통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저널리즘의 그 기능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두 축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다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도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MBC는 철저하게 앞서도 언급됐지만 권력의 시녀로 이제 자처를 하면서 아예 소통하고자 하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차단해 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분산 미디어 시대가 엄청나게 빨리 지금 도래를 했거든요. 네. 시청자들은 굳이 TV를 켜고 정해진 시간에 8시 뉴스데스크를 보지 않아도 네. 파편화된 뉴스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네.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데 네. 우리는 아직까지도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적인 낡은 그 유통구조에 젖어가지고 네. 내가 이렇게 의지를 선정해서 던져주니까 8시 뉴스가 되면은 TV 앞에 와서 봐라라는 식의 낡은 유통구조의 관념에 빠져 있지 않았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저희는 소통이 부재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이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변화에 둔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의 미디어가 새로 등장한다는 거는 그 여러 개 기존에 존재하던 미디어에 뉴 미디어가 하나 추가되는 게 아니고 네. 전 미디어 생태계 자체를 변화시키는데 네. 기존의 미디어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도 스마트폰이나 뉴 미디어를 쓰면서 일로서 자기가 해왔던 보도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어떤 충격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도가 안 된다고 해서 과거에는 보도 안 되면 잘 몰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하고 안 맞을 때 광주 같은 경우에만 비교를 해봐도 광주 당시에는 외부에 있는 딴 지역 사람들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내부에서 보도를 안 하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그 정보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용자들이 변하는 감각 변화의 밀도를 지금 미디어 종사자들이 전혀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 결과 직장에서는 관료적인 직장 문화에 익숙해 있고 밖의 환경은 계속 바뀌어가지고 수용자들은 이미 변했어요. 근데 이 수용자들이 변한 상황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고 빨리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급속도로 공영방송에 대한 배신감과 네. 얼마나 많은 배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 네. 그게 이제 훨씬 속도와 규모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제 재작년이 됐죠. 2016년 7월 15일에 황교안 총리가 성주에 방문을 합니다. 네. 그때 성주 국민들의 민심은 그야말로 들끓고 있었는데 그 중앙에 가서 기름을 부은 격이 되면서 폭력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됐죠. 네. 폭력 사태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네. 그날 저녁 뉴스데스크를 포함한 KBS 뉴스에서는 마치 성난 민심들이 폭력을 일으킨 것처럼 묘사가 됐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며칠 뒤에 모 신문에 그 폭력 사태에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라는 네. 프레임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조간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당장 제가 경북지방경찰청 출입기자니까 서울 본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런 신문 기사가 났는데 한 줄 써라. 네. 라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네.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외부 세력이 개입을 해줬다는 경찰의 공식적인 확인이 없었고 그 기사는 어떻게 보면 오보였던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또 연합뉴스에 기사가 뜨니까 또 전화가 옵니다. 기사를 쓰라고. 네. 근데 이거는 팩트가 아니었거든요. 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이게 권력의 입맛에 맞는 프레임에 또 동조를 하는 이런 식의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순응하는 언론들이 있었고 또 그런 압박들이 있었고 실제로 대구 KBS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 제작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네. 거기에 반대를 하면서 징계를 받는 이런 네. 사태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밝혀진 거지만 안종범 수석의 그 메모에서 네. 외부 세력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서 결국은 그때 그 사건이 청와대가 개입해서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네. 이런 하나의 사례를 봤을 때 과연 얼마나 이렇게 권력이 치밀하게 공영방송 내부의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까지도 이렇게 침입을 해서 권력의 시내로 삼았는지를 하나 볼 수 있는 사례였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특히 사드 보도에 있어서만큼은 대구 MBC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일본의 그런 교감 이사케도 가고 사드가 배치된 좀 열성적인 그런 태도를 좀 보였었지만 이런 식의 압박 아닌 압박들이 몰려오면서 용두사미 형식으로 된 그런 어떻게 보면 모습을 띠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시에 그 김재동 씨가 나는 종북이 아니라 경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었고요. 네. 또 어떤 그
보도 뭐 지침은 아니지만 어떤 보도 압력에 대해서 저항한 기자들은 인사 조치를 당하거나 또 그런 일들이 저항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뭐 인사고과를 잘 못 받는다거나 승진이 안 된다거나 이제 내부 갈등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공영방송 내부의 현실이었는데요. 그 박 팀장님, 네네.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역설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지상파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 시청자들의 언론에 대한 의식이 좀 더 높아지고 또 이 뉴미디어를 통한 사회 관계망이 네. 더 확대되고 발전되지 않았느냐. 좀 역설적인 면인데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죠.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이제 2012년에 처음 런칭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저널리즘의 이제 몰락, 죽어가는 저널리즘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뉴스타파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그때 선언을 하고 출범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지상파 언론이나 이런 레거시 미디어들, 기존 미디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1인 미디어라든지 네. 혹은 그런 어떤 특히 이제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해직 언론인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다 보니까 시민들은 저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저분들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배수진을 치고 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믿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일단 믿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역으로 얘기하면은 기존 미디어들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깔려 있었고요. 또 실제로 뉴스타파 회원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봐도 기성 언론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뉴스타파를 후원한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과거에 대해서 이제 지상파라든지 신문이라는 이런 그 기존 미디어들에 대한 불신들이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청자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그 SNS를 통해서 콘텐츠를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댓글이 많이 달리죠. 네. 댓글을 통해서 이제 많이 배웁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우리가 보도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구나. 네. 그것도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실제로 후원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네. 초청을 해서 한 100여 명 정도 초청을 해서 제작진들이 실제로 자기가 오늘 리포터를 한 걸 갖다가 방송을 실제로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받죠. 네. 사실 다리가 떨립니다. 네. 땀도 나고요. 식은땀도 납니다. 근데 그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서로 이렇게 신뢰 관계가요 형성이 되고 또 이 뭐 모니터라든지 혹은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그 실제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어떤 쳐져 있던 장막들도 좀 걷어지는 느낌도 좀 들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신뢰감들이 이제 지속적인 시청을 유도하고 또 이제 더 충성도를 높인다거나 뭐 이런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 권력에 대한 비판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권력의 요구대로 이제 기사를 쓰거나 또 방송을 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그 소통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소통이라는 것은 원래 저널리즘의 본연의 기능은 권력에 대한 감시가 기본이지만 밖에 있는 여론에 대한 민감한 그 레이더를 세우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레이더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소통은 아예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드러난 현상이 저는 뉴스타파를 비롯한 많은 새로 등장한 이제 신생 언론들이 주로 비판하고 있는 대상이 뭔지를 보면 지금 저널리즘이 얼마나 붕괴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기존에 이전에 뭐 몇 년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비판적인 언론들이 감시를 한 대상은 권력이 아니고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언론을 감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언론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알고 있거든요. 언론이 한번 잘못 보도하게 되면 얼마나 잘못된 프레임이 형성돼 가지고 그 사실과는 다른 인식을 일반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언론들이 했던 주된 감시의 대상이 권력이 아니라 권력의 얘기를 대변하고 있는 언론이었다는 걸 보면 저널리즘이 얼마나 붕괴되어 있느냐를 저는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공영방송이 어떻게 해서 이 같은 몰락이 가능한지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도
사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들은 이미 네. 연구들도 많이 되어 있고 네. 제도적으로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네. 충분히 지금 제도와 네. 지금 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근데 예를 들면 공영방송이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네. 공영이기 때문에 무너졌고 두 공영이 근데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다릅니다. 네. 공영이기 때문에 안 무너져야 하는데 네. 공영이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네. 공영이기 때문에 안 무너져야 한다는 그 공영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영방송이 지니고 있는 존재론적인 이유를 네. 권력이 인정하고 공영으로서 남겨놔야 하는데 공영이라는 거를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서 네. 공이 아니고 네. 권력이 운영할 수 있는 방송으로 오인하고 난 뒤에 그걸 감히 또 실행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실행할 때 뭐라고 하면서 실행을 했냐면 공영방송은 이래야 한다면서 실행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공영이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공영방송이 공영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져 버린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왜 이렇게 됐느냐.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공영의 의미를 견지하고 나갔더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공영방송이 공이 아니라 권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송이라고 인식되면서 마치 일사불란한 부대 시스템으로 재편이 되고 네. 그 시스템이 내부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저항되지 않고 또 혹은 법, 행정적인 절차, 규제 이건 다 합법적으로 보이거든요. 네. 합법을 가장한 이런 힘들을 동원해가지고 내부를 교란시키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반성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많은 저항도 있고 고통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인정해버리면 이런 결과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차제에 어떤 정권이든 좌파든 우파든 혹은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어떤 정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코 개입할 수 없는 그 구조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지 않으면 네. 이런 일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지금의 구조는 권력이 공영방송에 수장을 임명하는 네. 그런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최소한의 견제장치나 국민들의 어떤 참여, 견제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지금 시스템으로는 권력의 이름으로 공영을 말하는 이 시스템은 또다시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은 되게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네. 이제 이 구조가 어떻게 이 공영방송 사장을 누가 어떻게 임명하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법을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기로는 공영방송의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을 한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보통 대통령과 여당, 야당 이렇게 3명씩 30%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방통위가 임명을 한다 이런 식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대통령과 여당이 항상 60% 이상을 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권력의 입맛에 네. 이제 그런 구조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당과 대통령과 야당이 30%씩을 추천한다는 규정이 어디 나와 있는지 제가 방송법하고 네. 방문진법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여기. 네. 그래서 제가 방통위원회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이런 규정이 혹시 있는가, 혹시 뭐 규칙이나 혹은 뭐 더 이렇게 하위 구조에서 있는가 찾아봤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규정에도 없는 관행을 누가 어떻게 진행해 왔고 처음부터 어떻게 왔는가? 네. 차라리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규정을 만들든지 네. 좀 더 투명하게 뭔가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이 권력의 입맛에 맞도록 하게 만드는 네. 이 관행과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송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권력과 불편하지만 동거해야 되는 독립적인 하나의 그 필수 불가결한 우리 사회의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권과 함께 동반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하나의 기구로 바라보는 시선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을 버리지 못한 거죠. 네. 자, 권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영방송의 수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러면 구성원들은 왜 거기에 따라갔는가? 직접 그 현장에서 뛰고 있는 도성진 기자. 그 참 요즘에 흔히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부르는데요. 네. 저널리즘 본령이 상실된 기자 집단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폄하하는
기자들을 바라보는 저널리즘을 바라보는 단편적인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정권이 맞는 사장을 내리꽂고 그 사장이 인사전횡을 하고 불합리한 간섭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자라면 싸워야지라는 게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이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과연 우리가 지역 공영방송에 몸담고 있는 기자로서 또 언론인으로서 그런 권력의 저항에 내부 당장 내 주변의 권력에 작은 권력에 거대한 자본이나 정치 권력이 아니고 당장 내 주변에 살아있는 권력에 철저히 저항했냐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봤을 때 그러지 못했다라는 반성이 우선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철저히 그 부분에 저항하면서 싸우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서울 MBC만 보더라도 200명이 넘는 어떻게 보면 부당 해고, 징계, 유배자들이 발생했던 부분들도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당한 간섭과 횡포에 저항하고 끊임없이 싸워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영방송이 지금 전환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었던 것도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라도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영화라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많이 그런 내부에 있었던 뼈아픈 투쟁들을 국민들이 조금씩 알고 어떻게 보면 공감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응원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언론의 적폐청산의 움직임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춘천 MBC에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이제 기자가 되면은 처음에 이제 경찰서 출입부터 시작을 하죠. 네. 한 몇 년 정도 이제 후배도 생기고 이러면 이제 행정기관으로 출입처를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날이 제가 기억나요. 출입처 행정기관으로 어떤 모 행정기관에 제가 출입처를 배정받은 날 점심시간쯤 되니까 출입처 직원이 전화가 옵니다. 오늘 점심 뭐 드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점심 뭘 먹는지 이제 같이 먹는다고 기자들하고. 그래서 그냥 뭐 제일 싼 거 먹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따가 오시면은 같이 가자 그래서 갔더니 이제 25인승 버스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약간 고급 식당으로 안내를 해서 거기 가서 식사를 이제 하는데 다른 기자들이 다 이렇게 비싼 음식을 벌써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싼 거 먹고 있고 그래서 나도 비싼 거 시킬 걸 혼자서 생각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곱씹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육당하는 거구나. 네. 예, 던져주는 음식, 던져주는 기사거리들 받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기자 생활하면서 사육당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이제 그 버스를 타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마찬가지로 기자들이 이런 작은 관행들부터 스스로 좀 타파를 해나가지 않으면은 자기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떤 취재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의해서 점차 이제 마음이 약해지거나 혹은 뭐 마음이 이제 유순해지는 거죠. 좀 더 비판해야 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보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점점 이제 오히려 그 공공기관이나 출입처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원하는 것은 뭐 왜곡과 은폐 없는 진실 그 자체를 이제 보도를 해달라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길들여져서는 이제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학계에서 흔히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기자들의 전문인 의식, 프로페셔널리즘이 상실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이 역설적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널리즘의 전문인 의식이 없어졌다는 것은 과거에 언론인들이 우리는 언론인으로서 넘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금도 네. 이것은 버리면 안 된다는 그 저널리스트로서의 어떤 자긍심이 사라지고 우리는 그저 직종이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직업인, 직장인의 한 명으로서 그냥 우리 사회의 공기로서 어떤 자긍심, 꼭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기보다는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언론인이 이제는 직장인과 거의 똑같아져 버렸다. 그런 차원에서 언론인이 이제 프로페셔널 정신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우리 박 팀장님 말씀을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너무나 전문인화 됐어요. 네. 길들여졌다는 그게. 네. 전문인화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페셔널로서의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더 받고
주는 기사를 처리하는데 너무 전문인이 돼가지고 일반적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인 심성, 아 이거는 딴 사람이 피해를 볼 텐데 이거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시선은 그냥 보편적인 상식적인 시선입니다. 외부에 있는 시민들이 기자라면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그 정도의 심성마저도 어쩌면 둔감해져 버리고 자기 일을 하는데 너무 전문인이 돼가지고 당신들은 우리 기자들이 하는 걸 뭘 알아?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게 우리가 전문인인데라는 가져야 되는 전문성은 잃어버리고 꼭 필요한 기본적인 상식을 잃어버린 유리된 전문성만 확보해가지고 이상한 전문인이 된 거죠. 지금까지 그 오늘의 지역 공영 방송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럼 앞으로 지역 공영 방송 또 공영 방송은 무엇을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토론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 토론에 앞서서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지역 공영 방송의 과제와 역할은 무엇인지 그 인터뷰를 들어보시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소위 MBC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보면 땡방 뉴스나 이제 땡전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 차원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다는 게 그 오늘날의 방송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적어도 그 방송이 언론이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특히 방송의 사명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모든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더 악한 권력에 대해서는 더 혹독하게 비판적이어야 하고요. 보도나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의 치적을 일방적으로 알리거나 성과가 낮다는 그 일방적인 이게 치적 보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적어도 그러니까 감시와 견제를 할 때 이 성과 보도가 같이 가줄 때 시청자들이, 시도민들이 균형 있게 이걸 볼 수 있을 텐데, MBC를 시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저 보도는, 이 프로그램은 얼마 정도 협찬을 받았겠구나 라는 게 느껴질 만큼 그런 프로그램들이 자주 보였던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MBC 뉴스 데스크가 복귀하기 전에 JTBC만 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감시와 견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매체 환경에 대한 변화를 고민하고 따라가는,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저 JTBC에서는 소셜 라이브라고, 그러니까 뉴스 중계를 TV 공중파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채널로 접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시청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사실 MBC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동안은 무너지는 걸 막아서는데, 버텨내는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좀 더 혁신적인 뉴스 제작과 또 한편은 시청자와 소통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지역에서만이 그 지역의 예술가를 조명해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때 있었던 이제 프로그램조차도 지금은 사라진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요. 제가 TV를 이제 켰을 때 지역 방송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을 많이 이제 노출시켜주고, 그래서 대구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대구에 어떤 활동가, 예술가들이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날카로운 지적이 많습니다만, 자, 앞으로 공영방송은 무엇을 어떻게 취재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취재 대상을 어떠한 것들로 삼아야 하는가, 그리고 또 이 시청자들, 우리 뉴스를 보시는 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이러한 크게 말하면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지역이란 문제, 공영방송 체제, 그다음에 방송이라는 이 시스템이 함께 묶여 있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자꾸 지역 공영방송을 얘기를 할 때 지역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대립구도를 형성하면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 지역 안에 언론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식민지화된 시선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면 서울과 지역을 계속 대비시키면서도 지역 언론인으로서 지역 공영방송이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영역에 대한 발굴, 고민을 한다고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민할 겁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 어떤 게 있냐면 서울로 비롯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죠. 언론인 일반이 가져야 되는 보편적인 시선이 내면화돼 가지고 서울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 지역에서도 그 비슷한 지역이라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을 뿐 아이템은 똑같은 걸 자꾸 발굴해 내려고 하지 않느냐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지역은 서울과는 무관하게 서울은 아무 관심이 없어도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필연적인 필수적이고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뉴스 가치라기보다는 지역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되는 또 다른 시선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역 아이템을 개발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역 언론인들이 과연 서울 지역 이렇게 놓고 우리 지역과 서울을 대비해서 보도하는 거에는 익숙하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사실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 환경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지역 발전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가 그래서 지역 담론을 어떻게 형성하고 그리고 또 지역에 어떠한 작은 공동체들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또 공부하고 접근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역 나름의 이 지역 공영방송의 큰 주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박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 기자가 되고 싶어하는 기자 지망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언론계에 입사한 이제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저한테 자주 묻는 질문이 이제 뉴스타파가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탐사 보도 취재가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묻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강의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무슨 사이트 가면 뭐가 있고 뭐 어떤 과학적인 취재로 데이터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돌아오는 답이 그겁니다. 끝나고 난 뒤에 이런 걸 알아도 우리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왜 보도할 수 없냐? 뭐 다양한 지금까지 얘기했던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언론인 본인의 어떤 의지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런 걸 알아도 취재를 하지 못한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그 자기가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진실을 알려낼 것인가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도 좀 상당히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언론인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소셜 미디어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조언을 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이 내 몸을 확 적시듯이 물바가지를 덮어 쓰듯이 확 적셔지는 것이 아니고 이 가랑비에 온몸이 젖듯이 이렇게 자주 조금씩 자주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뭐 우리가 뭐 계기성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연다거나 어떤 사람들과 어떤 뭐 이벤트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또 작으면서도 특히 지역 저널리스트들의 본인들이 작게나마 자주 시청자들과의 어떤 소통, 경험 그런 것들 또 이루어내는 과정들, 특히 제보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 사례들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작은 성공 사례들 이어져 나가는 것들이 사실 근본적으로 이제 기본 토양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순간에 뭐 확 바뀌거나 뭐 뉴미디어를 도입했다고 확 바뀌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지역민들이 바라는 걸 해주면 됩니다. 네. 저널리즘 본령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네. 지역민들이 지역 공영방송에 바라는 것은 지역 밀착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의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 워치독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네.
그동안 지역 공영방송은 어떻게 보면 KBS와 MBC로 대변되는 본사와 또 다른 개념으로 정치 권력에 종속된 본사와 또 다른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무너졌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자본의 압박, 운영의 어려움, 경영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 행정 권력, 정치 권력에 어떻게 보면 종속되다시피 하고 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근본으로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최근까지도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도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지역민들이 현장에서 뵙게 되면 옛날에 그 보도 잘 봤다라고 이제 듣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2012년도에 제가 보도했던 그 2011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의 경제 효과 부풀리기 네. 관련된 보도였는데요. 제가 한 석 달 동안 취재를 해서 대구시가 2011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그러니까 대구라는 행정 조직이 꾸려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스포츠 빅 이벤트였거든요. 이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경제 효과를 대구 경북 연구원을 통해서 부풀렸는지를 네. 실증적인 자료와 논문들을 통해서 분석해서 그 허구성을 네. 수십 배를 부풀렸다는 걸 네. 증명하는 그런 기획 보도를 한 달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보도를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들의 응원이 많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를 지탱해주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앞으로 이런 보도를 계속 해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지침이 되는 그런 하나의 사례였는데요. 그런 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은 내가 내 세금을 지역 행정기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허투루 쓰진 않는지 권력의 남용은 없는지 일당에 편중된 정치 권력이 어떻게 보면 만용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둡고 숨겨진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긁어줘 달라. 이제는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 그걸 이제 좀 이제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인터뷰 하나를 더 듣겠습니다. 그 지역 언론인들, 기자나 PD들에게 우리 지역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또 방송사에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 인터뷰를 모아봤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언론의 힘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양날의 검은 바른 방법으로 쓰이지 않으면, 정의롭게 쓰이지 않으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그랬을 때 방송을 제작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데스크나 이렇게 사인을 하시는 분들, PD분이나 이렇게 특히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시대를 읽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기자들이 지난 그 박근혜 이명박 그 시대를 거치면서 자기 검열은 없었던 건지 이 검열을 통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덮어버린 것은 아닌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판단한다면 지금 방송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여주고 그 답은 그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송사의 구성원들 안에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 답을 알고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걸 지금은 실천하는 그 길만이 다시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자나 이제 PD들에게 MBC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감히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안 한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몰라 길을 막고 있다. 예, 그런 느낌이 현장에서 만나거나 만들어진 보도들을 봤을 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MBC에서 이 기자와 PD들을 강제로라도 교육할 수 있게끔 재교육인 거죠. 재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지원해주고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기자나 PD들도 개인적으로 이런 의지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의 발전을 위해서도 있지만 지역 공영방송의 구성원이라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그 기술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변화된 시민의 시선이나 시민의 그 지적 수준, 상식 높아진 시민의 수준을 좀 반영하는 공부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사회 현상에 대한 이 분석,
종합 비판 능력을 길러야 된다. 공부를 해라. 이런 지적, 따가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언론인 개인은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좀 막막한 질문 같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또 이 언론사, 언론계는 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공영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교수님. 그 제도적인 측면은 법적인 어떤 장치들을 뭐 국회에서 노력을 해가 지금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만 네. 여론이 계속되면 어쨌든 독립할 수 있는 공영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임 구조를 네. 개선해야 된다. 권력이 선임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기자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인적 자원들을 언론사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언론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약간의 그 열패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다고 네. 될 것인가. 네. 근데 하면 되는 걸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하면 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문적인 영역들은 제 있는 그 각 부분에 그 영역 특정 영역의 고수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기자분들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다소 이렇게 취재가 깊이 되지 않아도 기사를 쓸 수 있었지만 네. 지금은 기사를 잘못 쓰게 되면 당장 피드백이 오지 않습니까? 그걸 네. 잘 알지도 못하고 기사를 네. 쓴다고. 네. 그래서 받는 부담도 엄청나게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특정 영역에 대한 시간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취재할 수 있는 시간을 언론사가 보장을 해주고 기다려준다면 네. 그 영역 역시 또 좋은 전문성을 가진 기자들이 육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박 팀장님.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또 하셔가지고요. 네. 저는 이제 측정과 평가를 좀 더 지금보다는 더 정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적어도 이제 뉴스타파에 있으면서 지금 그 인터뷰 나오신 분들을 보면은 되게 제한적이고 네. 또 몇몇 분들의 어떤 의견들이 네. 들을 수 있습니다만 네. 저것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시청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가 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네. 조금 더 이제 더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몇 명의 말만 듣는 게 아니고 그 좀 트래픽이라든지 네. 현재 여기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은 어떤 워딩을 더 선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 시청자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시청률로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몇 프로 이렇게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수청률 조사한다고 해도 뭐 100명, 200명 뭐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로 전체를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측정을 더 정밀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막연히 알고 있는 것들을 보다 객관화시키고 구체화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모습을 더 키워서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트래픽 분석을 한다든지 해서 어느 지역에 대구 MBC는 어느 지역 사람들이 진짜 많이 보고 있는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좀 분석을 더 해서 그분들이 직업적으로 어떤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좀 알아내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여기죠. 네, 저는 언론인을 떠나서 지역 공영방송에 이제 몸을 담고 있는 그 하나의 기자로 봤을 때 지난 몇 년간은 그야말로 대변혁의 시기에 되게 방황하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2014년 그 뉴욕타임즈 혁신 보고서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대구 MBC에 비할 수 없는 그 거대한 뉴욕타임즈조차도 미디어의 이런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부의 철저한 반성이 담긴 보고서였거든요. 그 의원에게 접하면서 저는 충격을 되게 받았어요. 뉴욕타임즈마저도 저렇게 어떻게 보면 뼈아픈 자기 반성을 하면서 뉴미디어의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라는 걸 봤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실감할 수 있었고요. 그 흔히 지상파를 요즘에 그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지상파를 신경통을 앓고 있는 공룡 같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는데 매우 적절한 네. 것 같습니다. 네. 그 덩치만 거대했지 기민하게 이제 미디어 환경에 변화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를 포함한 많은 기자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시민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뭐 저조차도 반성을 하자면 어떻게 보면 내가 주는 의제를 너희들이 받아 먹어라는 식의 의식은 없는지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시민들은 똑똑해진 게 아니고 이미 똑똑했습니다. 네. 다만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미디어들,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SNS 등 여러 가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많이 발전됐을 뿐이지 시민들이 이미 똑똑했거든요. 그런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언론인들이 종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 뉴스를 단순히 만드는 제작자가 아니라 이제는 기자, PD들이 뉴스를 만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역 방송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단순히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고 콘텐츠 크리에이터 사업자로 변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본령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 정도의 대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말씀을 해주시죠. 지역 방송은 아무리 그 신경통을 앓는 공룡 같아도 아직은 핵심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이 소셜 네트워크가 소통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소통 속에서 그래도 훈련된 저널리스트들이 이것만은 그냥 여러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해서 픽업을 하고 그것을 정말 중요한 아젠다로 발굴하고 의견을 모아낼 수 있는 허브는 필요합니다. 그 허브 기능을 지상파 공영방송이 하면 저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여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점은 이제 열패감을 극복하고 우리가 그 허브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중요한 기능을 다시 되찾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 하나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지라는 이 질문 속에서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를 잠깐 멈추게 하는 힘이 있고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생각 속에서 또 다른 방향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의 계기는 다시 이 새로운 지상파 그러니까 지방 공영방송의 위치를 찾고자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팀장님. 저는 뭐 두 가지 정도 짧게. 네. 흔히 이제 그 저널리스트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국익과 진실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국익을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요, 대부분 이제 현재 집권하고 있는 세력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진실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치 권력의 시기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또 안보라는 것도요, 국민의 그 안전을 지키는 진짜 안보가 아니라 통치의 수단이나 정적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진실이야말로 국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매진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공영방송 언론인들의 직업윤리라는 점에서도요. 뭐 저 같은 예를 들자면은 항상 자신이 시청자들이 자기 자신이나 선배들이 아니고 시청자들이 CCTV로 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훤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나를 이해해 줄 것인가. 뭐 향을 대접한다거나 골프를 뭐 대접한다 이럴 때 그걸 시청자들이 선배들은 이해하지만 시청자는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도 기자. 네. 제가 그 올해로 이제 만 14년을 넘기는 이제 기자인데요. 제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저널리즘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영국 BBC의 브래드 쇼 기자가 정의한 건데요. 저널리즘이란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 숨기려 하는 진실을 찾아내 보도하는 것이다. 이게 정말 저는 이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구 MBC를 포함한 지역 방송이 이제는 그 본령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미진했던 부분들 깊이 사가고 있고요. 이제는 그야말로 혁신의 수준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본령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많이 제보도 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어떻게 보면 여론을 조성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 지역 허브로서의 기능을 분명히 저희는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지역 공영방송을 되살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 방송이 이 지역 공동체 안으로 깊고 넓게 스며들어서 뿌리를 튼튼하게 뻗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공동체의 본질을 뼛속 깊이 이해하고
공유해야만 일개 권력자의 농단이나 중립을 가장한 일부의 침묵에 대해 공공의 이름으로 강하게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